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최종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그 일본 역사에 정말 그 뭐랄까요, 원탑 아니십니까? 원탑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일본사를 좀 전공한 네. 사람입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모르시는 게 없어서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그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네. 일본 대중 역사학의 빛과 그늘 예, 이라는 예, 주제로 갖고 오셨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양국에서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하기 싫은 이야기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어쨌든 네네. 이런 것들을 과거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네.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들,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어떤 전문적인 역사학 보다가는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역사에 대한 지식 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이게 어떤 장벽, 담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측면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일본의 역사학을 한번 좀 배워보고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나아가야 할 길,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945년 일본의 패전. 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일본의 동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큰 분기점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오다가 1945년 8월달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렇죠. 그 패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또 전환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잠깐 좀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8월 15일,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는데, 네네. 그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46년 1월 달에 천황이 자기는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일왕이 그 전까지는 어떤 신의 영역이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일본인들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왕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본심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황 본인이 일왕 본인이 나는 인간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일본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우리로서는 참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맞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렇죠.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분기점이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46년 5월 달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도쿄 재판이 시작됩니다. 즉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게 되는 재판이죠. 그렇군요. 요게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같은 달에 사실 그 패하고 나서부터 많은 일본 국민들 되게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달라고 하는 데모를 행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해가 바뀌어서 47년에 패전 이후에 첫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서 사회당이 제1당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선거에서 제1당이 된 당이 총리를 내고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사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상 최초로 사회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일본 대중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일본을 벗어난다면은 48년 9월달에 이제 한반도의 북한 북부 지역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다음 조금 더 가면은 49년 10월 달에 중국에서 네. 또 중국 공산당이 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렇군요. 그런 냉전이 점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네. 48년 후반부에 가면은 일본에서는 다시금 보수당이 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하. 그리고 48년 12월 달에는 예. 지금까지 이 전범이라고 해서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A급 전범자들이 다시금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A급 전범 석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였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50년 6월 달에 네. 소위 말하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시작되죠. 하하.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은 네. 많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48년 후반, 49년 초반 정도에는 네. 어느 정도 전쟁의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연구자들 좀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본이 패전 이후에 예. 한동안 미국이 좀 일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또 감시하고 있었고 예. 그러한 시기에서 지식인들의 어떤 생각은 좀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일본 내부에서. 예. 사실 45년이라는 시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본의 좀 진보적인 지식인들,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자기네들의 활동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GHQ, 흔히 말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허가도 해주고 하죠. 네네. 그러면서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좌파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우파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좀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가 싶기도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든가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거꾸로 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 보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 민족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GHQ에서 이걸 되게 억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민족을 되게 이야기한 것들은 또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초반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진보 진영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을 열어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미군을 해방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미군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미군이 많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8년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미군이 보수주의자들을 다시금 정치 일선에 내보내게 된다든가 또는 한반도나 중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냉전이 점점 강화되면서 진보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형태가 많이 전개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진보주의자들은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고 점령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되면은 51년, 52년 정도가 되면은 일본 공산당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일본 공산당을 이용해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들을 후방에서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이 50년 전후를 시작하면서 바뀌게 된다. 그런 것들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때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뭉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민족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원고를 좀 보니까 역사학 대회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역사학 대회, 그러니까 역사학 운동,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대중 역사학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진보주의자들이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역사학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네. 더더군다나 진보주의자들이니까 현실 운동에 많이 참가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1951년에 진보주의자들이 모인 역사학 대회입니다. 여기서 국민적인 역사학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됩니다. 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시모다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국민적 역사학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하게 되는 목적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일본 국민들이 국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일어나서 저항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움직임과 생각들을 대중들 속에서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게 국민적 역사학 운동의 시작이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계몽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적 역사학 운동, 오늘은 일본 대중 역사학의 빛과 그늘이니까 이야기를 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이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에 어떤 결과를 좀 초래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사실 이 국민적 역사학 운동을 시작한 이시모다 쇼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었느냐 하면은 예전부터 자기가 활동하고 있던 노동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과 이케가이 철공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 철공소와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직 서클 활동도 하고 공부 모임도 하고 자료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마치 1980, 90년대 한국의 진보 운동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그런 것들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대중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 보시면은 한국에도 조금 소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바리 오타로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바리 오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되게 유명한 뭐라고 그럴까요? 소설가 또는 극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썼던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메이지 유신의 어떤 과정을 되게 희망차게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NHK의 대하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그 대중 역사가 TV 드라마라든가 소설로 만들어지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 일본의 힘 있는 역사,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빛나는 문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도 사실 한국사 그러면 그런 내용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처럼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그 힘 있는 여러 가지를 받쳐주는 그런 역사학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시모다가 쓴 책이 역사와 민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대중적 역사 운동을 하면서 예. 정말로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민족을 발견했다라는 네. 책인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군요. 예. 마치 이 책은 한국의 7, 8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당시에 강만길 교수가 썼던 분단시대 역사인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역사 인식을 하게 된 그런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역할을 한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일부 가지고 오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역사 때문에 선민의식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일본 내에서 제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또 여기에서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부심, 자긍심 갖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나라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똑같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 이면에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도 좀 나오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일본의 대중 역사학을 오늘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민족주의라든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그런 그래서 일본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다시금 타자에 대한 배척, 예를 들면 제일조선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척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자신들은 뭔가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는 또 부정적인 영향들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도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영향. 특히나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런 게 조금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군요. 마치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정오범죄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아시아인만 타겟으로 한 총격 사건 이런 것도 발생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거고 나는 우수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방인들 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어렵게 한다. 이런 배척 이런 차별 이런 의식들이 여기에서 또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신주쿠에 가면은 사실 그 제일 코리안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게 아직도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이제 가끔씩 접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거부감들의 어떤 원천이 된 게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 역사학을 좀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본의 대중 역사의 전통 속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 눈높이, 지혜로운 그 시선을 갖는 것이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일본 대중 역사학의 빛과 그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최정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